자, 돌아왔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지난 1부에서는 지금 명나라가 왜 은으로 경제 체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은으로 일조 편법을 실시한 내용까지 봤고요. 청나라도 해금령, 청계령 폐지한 이후에 어떻게 무역이 활성화됐는지, 그러다가 어떤 식으로 무역을 통제하고 제한하기 시작했는지까지 봤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명나라와 청나라에 어떤 서양의 문화들이 전파되어 들어왔는지 보는 거야. 명나라의 유럽 문화를 전파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 사람이에요. 이름 까먹으면 안 돼. 리치 무슨 리치? 마테오 리치. 부자였나봐.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에 파견되어서,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유럽 어디의 선교사야? 유럽에서 예수회라는 그 신부님들 모여있는 집단, 단체가 있거든. 이 예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뭐라 그러지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왜 이렇게 오늘 머리가 맹하지? 자, 그 종교 전파시키는 거 갑자기, 전도 미안해. 예수에서 하는 가장 주된 일은 전도하는 일인데, 특히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게 이 예수회에서 아주 큰 역할이거든. 그 대표적인 선교사로서 누가 오는 거야?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에 오는 거야. 근데 마테오 리치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무작정 유럽에 있는 저 크리스트교를, 저 서양의 문화들을 중국에 전수한다고 하면은 중국인들이 믿겠냐 이거야. 안 믿을 거 아니야. 우리가 적당히 중국인들에게 잘해주고 뭔가 신기한 것 좀 보여주고 해야 중국인들이 서양 사람들 뭔가 멋있는데, 똑똑한데,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도 뭔가 있는 거 아닐까? 한번 믿어볼까? 라고 따라온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는 사실 엄청난 과학 천재거든요. 이 사람이 종교를 전파하러 왔지만 아주 많은 과학 물건들과 이론들을 중국에 널리 퍼뜨려 주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쓰십시오. 곤여만국전도라는 지도입니다. 이거 아마 학습지 몇 번인지 기억 정확히 안 나.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학습지 안에 곤여만국전도의 실사진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지도거든. 그래서 넣어놓은 거야. 꼭 익히세요. 이름은 곤여만국전도, 이름은 마테오 리치. 이거 세계지도야, 세계지도. 그리고 이 마테오 리치가 곤여만국전도 외에 했던 일들은 기하원본이라는 유럽의 기하학과, 그러니까 수학, 이거 기하학 수학이잖아. 이 수학책을 청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낸 책이야. 천재야 얘. 이 로마자로 써져 있는 수학 원서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냈다고. 얘 혼자. 이걸 번역하려고 중국어를 배운 사람이야. 대단한 놈이죠. 놈이 아니지. 대단한 할아버지죠. 자, 기하원본이라는 책 써서 내고요. 그리고 이거 천주시리는, 이 천주가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냥 성경이야, 성경. 어쨌든 전도하러 왔는데 성경은 퍼뜨려야 될 거 아니야. 교회 가는데 성경 안 갖고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이 성경을 또다시 중국말로 여기 쓰자. 자, 성경을 중국말로, 청나라의 말로 번역한 책이 천주시리야. 천재입니다. 자, 명나라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청나라. 얘들아, 명나라 마테오 리치만 있는 거 아니야. 교과서 보면 또 몇 명 나와요.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마테오 리치라서 그냥 편의상 적어놓은 거야. 그 다음 청나라 때 서양 문물을 전래해준 인물 누가 있나 봅시다. 첫 번째, 아담샬.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그 남한산성 볼 때 얘기했죠. 소현세자가 인질로 저 심양에 끌려갔을 때 청나라에게, 그때 소현세자가 이대로 살기는 억울해. 내가 열심히 서양 문물들 배워서 나중에 조선의 왕이 되어서 조선을 강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서양 문물 열심히 배웠잖아. 그때 그 소현세자에게 서양 문물을 알려준 이가 아담샬이야. 여기 써있네. 괜히 설명했네. 소현세자와 교류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아담샬이고요. 이 사람이 중국은 원래 조총을 쓰고는 있었지만 더 나은 조총의 개발 방법을 연구해주고 같이 도와준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아담샬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 이거는 좀 뒷얘기인데요. 마테오 리치가 곤여만국전도 만들고 기하원본 번역하고 천주시리 번역하는데, 중국인들을 연구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달력을 매우 중요시 여겨. 농사를 짓는 민족이기 때문에 한족들은 농경민들이 많잖아. 물론
한족 외 유목민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명나라니까. 근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달력이 있지 않으면 절대 농사를 못 지어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둬야 될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달력을 새로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진짜 좋아하겠구나. 근데 내가 아무리 천재지만 달력을 만드는 기술은 별로 없어. 안 되겠어. 저기 예수야,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보내주면 전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SOS를 치니까 예수회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달력 전문가 보내줄게 라고 해서 천문학을 연구했던 아담샤를 파견시켜 주는 거야. 그때가 언제야? 청나라 때인 거야. 물론 아담샬이 넘어온 건 명나라 때예요. 근데 아담샬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게, 그리고 그 업적을 남긴 게 청나라 때 많아요. 그래서 명나라 때는 대표가 마테오 리치인 거고 청나라 때는 아담샬입니다. 조총 제작하고 뭐 하러 왔다 그랬어? 달력 만들러 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청나라에 달력 만들어줘요. 그 달력의 이름이 뭐야? 시헌력이야. 이거 잘 나와요. 시헌력의 제작을 주도해요. 나중에 이 시헌력이 어디로 들어올까? 북학파들에 의해서 조선으로 들어오겠지. 자, 그 다음 청나라 때 카스틸리오네라는 서양 화가가 서양화 기법을 소개합니다. 뭐 이때 말하는 서양화 기법은 여러 개 있어요. 뭐 원근법도 있고 뭐 명암법도 있고 많아요. 그 전까지 아시아에서는 뭐만 그렸어? 그냥 먹물만 가지고 그 흑백으로만 가지고 뭐 그려요. 막 뭐 까치와 원숭이래. 까치와 뭐냐 그 호랑이 그리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서양화가 들어오면서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X자 그리고 이거 뭐게? 도로 이렇게 있고 나무 이렇게 있고 가까울수록 나무가 커지고 이렇게 나무 멀수록 작아지고 가까울수록 커지고 이거 원근법이잖아. 차들 이렇게 원리는 건 작다가 점점 차들 크게 그려지고 이런 거 있잖아. 원근법 이렇게 구름 있고. 이런 원근법을 원근법을 비롯한 서양화 기법을 이 카스틸리오네가 들여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원명원이라는 곳을 만들어 설계해서 만들게 됩니다. 원명원은 요거야. 요 사진이 원명원이야. 그 정원 같은 거예요. 궁궐디 정원 같은 거. 약간 유럽식 정원 같은 거야. 원명원, 거꾸로 해도 원명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17세기 후반에 열심히 이렇게 유럽 국가들의 선교사들과 잘 교류 맺다가 이 17세기 후반에 쓰세요. 전례 문제라는 게 발생을 해. 이게 뭐냐면 이거는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게 선교사들 사이의 싸움이거든. 선교사와 선교사의 싸움이야. 근데 왜 싸우냐면은 이 중에 일부 선교사, 예를 들어 A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중국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크리스트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뭐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나중에 크리스트교가 다 확산된 뒤에 우리가 수정해 나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쓰진 않을게요. 근데 이 반면에 B그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크리스트교를 전파시키니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전파시켜야지. 나중에 바꾸는 건 매우 힘든 일이야. 우리 크리스트교에서 말하는 뭐 제사 금지 무조건 하게 하고 제사 못하게 하고 뭐 있어 또 부모 조상에 대한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 이런 거 필요 없게 하고 무조건 우리 크리스트교의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돼. A는 아니야, 원칙은 나중에 일단은 먼저 마음에 들어야 해 라고 싸우는 게 전례 문제야. 근데 얘네가 이겨요. 원칙주의자가 이겨버려. 그래서 얘네가 크리스트교를 중국에 전파하는데 원칙대로 전파를 해. 근데 중국은 원래 크리스트교가 아니잖아. 원래 유교적인 나라일 거 아니야. 갑자기 부모의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말래. 크리스트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니까 절을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중국인들은 미친 거 아니야? 어디 부모의 제사를 못 지내게? 라고 하면서 불만들이 쌓여가겠지? 그러면서 국가에서 야, 저거 미친 종교다. 저거 스탑. 선교를 금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선교사를 추방해버려요. 그러면서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해서 여기에서만 교역하게 하는 거야. 연결돼요. 알겠니? 자, 그래서 명청 때
문화 교류 내용 그리고 나중에 선교 금지당하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은경제 체제에 조선과 일본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자, 먼저 15세기 조선, 이때는 명대를 말합니다. 이때도 명대를 말하고요. 이때 아마 이제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는 시기쯤 될 거야. 기억하세요. 자, 15세기 조선은 무엇의 유통에 매우 부진하고 소극적이다. 은광개발에 소극적이다. 무엇에? 화폐. 화폐라는 자체를 조선은 유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나중에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조선은 사, 농, 공, 상의 신분규칙을 엄청 철저히 지킨 나라거든. 이게 선비야. 이게 농민이고요. 이게 만드는 사람, 공인들. 그리고 얘네가 상인들, 물건 파는 사람들. 조선 신분제도 아래서 가장 천한 사람들은 상인이에요. 물론 이 밑에 노비 있겠지. 노비 빼고 일반 평민들 중에 조선 신분제도에서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은 사실 상인이야. 왜냐면 얘네는 계속 떠돌아다니거든. 그래서 상인들한테 세금 매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선은 상인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화폐의 유통을 조선이 적극적으로 장려해버리면은 누구 좋은 꼴이야? 상인들이 장사하기 좋아지는 세상이 오는 거거든. 근데 알겠죠? 상인들이 장사하기 좋은 시절이 오면은 조선 입장에서는 세금 걷기가 힘들어져. 세금 걷기 가장 편한 게 누굴까? 땅에 짱 박혀 가만히 농사 짓는 농민들이거든.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 예로부터 화폐 유통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재료였던 은광 개발에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알겠니? 그러다가 16세기에 들어서서 조선에서 1503년에 이거 쓰세요. 중요합니다. 15분 안에 못 끝낼 수도 있겠는데. 회취법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회취법은 쉽게 얘기해서 은을 추출하는 방법이야. 이거 궁금한 사람은 네이버에 쳐보세요. 자세히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거는 뭐 화학 이거니까 내가 설명할 그건 없고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은을 추출하잖아. 그러면 은이랑 납이 섞여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납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은만 쫙 떠올리는 방법이야. 이게 1503년에 조선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이게 어디로 유출돼? 일본으로 유출돼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광산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이제 그 내용 뒷장에 나올 거야. 지금은 안 할 거야. 왜? 지금은 조선에 대한 내용만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회치법을 개발해 놓고도 은을 열심히 개발하지 않다가 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무엇을 겪으면서 은이 점점 필요하겠구나라고 이게 생각이 바뀐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왜냐면 명나라 장수들이 우리 조선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명나라에서 갖고 온 쌀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조선 이 시장에 가가지고 쌀을 사와요. 명나라 장수들이, 병사들이. 근데 쌀을 사와. 그래서 쌀을 산대.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자, 쌀 사가세요. 명나라에서 화폐로 뭘 줄까? 은을 주겠지. 근데 조선은 은을 쓰지 않았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는 거야. 조선이 깨달아요. 명나라와 안정적으로 교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이랑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니까 뭐의 수요가 점차 증가해? 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조선도 본격적으로 은광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은광이 단천이라는 곳에 있던 단천은광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 은을 가지고 조선과 중국과 일본이 16세기에 열심히 교역을 하죠. 조선의 가장 유명한 교역품은 인삼이고요. 중국의 가장 유명한 교역품은 비단, 그리고 이 비단을 만드는 재료인 생사라는 거야. 그리고 일본은 은. 일본에 은을 갖다 주면 중국이 비단과 생사를 주고, 일본이 은을 주면 우리는 인삼을 주고, 우리가 인삼을 주면 중국은 비단과 생사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죠. 잘 알아두시고요. 이후에 조선이 어떠한 문화적인 전파를 당했는가? 좀 그렇지만 보는 거야. 자, 벨테브레라는 인물과 하멜이라는 인물이 서구 문물을 전파해 줍니다. 이 사람은 전부 다 조선에 오려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오는 길에
배가 부서져서 표류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 전학습지의 내용 있어요. 반복 안 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로부터 은을 주고 여러 가지 물품을 수입하는데 대표적인 서양 출신 물품들이 두 가지야. 자명종이 이때 들어오고요. 얼마나 신기하겠어. 정해진 시간에 울려주니까. 그리고 천리경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 경은 거울 경자고요. 천리는 일십, 백, 천. 천리 밖을 볼 수 있는 거울, 안경이란 뜻이야. 이거 오늘말로 뭐하면 뭐게? 망원경이야. 이게 조선 시대에 들어와요. 조선 말에. 그리고 소현세자와 자 여기까지는 명나라겠죠. 그리고 여기는 청나라겠죠. 자 소현세자와 아담살이 교류하면서 청나라에 들어왔던 새로운 역법인 무엇이 조선으로 연결된다? 아까 얘기했던 아담살이 가지고 왔던 시헌력을 청나라는 물론이고 조선도 흡수하게 되고요. 여기 홍대용이라는 실학자 인물은 서양에서 들여온 더 이상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대과학이죠. 정약용도 거중기라는 걸 만들어서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혁혁한 공을 세우지. 자 여기까지가 조선의 역할. 마지막 일본 봅시다. 거의 다 했는데 좀 길어졌네. 자 일본에서는 봅시다.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은광이 개발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예요. 이때가 아니고 이 은광이 가장 중요해요. 이와미 은광이 개발됩니다. 이거 얘들아 이와미 은광 이름 진짜 중요하거든. 이게 시험에 그냥 대놓고 나와요. 이와미 은광이라고. 이와미 은광이 1529년 정도부터 개발이 되는 1526년쯤부터 개발되는데요. 이때가 일본은 어느 시대냐면요. 전국 시대예요. 센코쿠 다이묘들이 지가 잘났다고 막 싸울 때란 말이야.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싸움을 계속 하려면. 그래서 이 은광이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해요. 은을 모아서 갖다 팔면 되니까. 대표적인 은광의 이름이 이와미 은광이라고. 근데 은광을 개발해놓고 은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해서 고생하다가 조선에서 기가 막힌 은 추출법이 들어옵니다. 그 추출법의 이름이 아까 얘기했던 뭐야? 회취법. 자 쓰세요. 조선에서 뭐가 들어온다? 회취법이 도입되면서 아주 획기적인 은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 은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할 만큼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은 생산국이 되죠. 이게 일본이 은경제 체제에 끼친 영향이야. 무슨 시대에? 써있네 여기. 센코쿠 시대에. 전국시대. 자 그러다가 전국시대가 통일됐습니다. 자 여기 나온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복습합니다. 자 에도 막부 시대의 쇼군은 다이묘들이 다른 국가와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적절히 세금을 걷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때 발급한 종이가 슈인장이었죠. 그래서 무슨 무역이야? 슈인선 무역이야. 슈인장 무역이야. 슈인장 슈인장을 쓸게요. 똑같은 걸 두 번 써버렸네. 딴딴딴. 슈인장을 발급하여 무역을 통제합니다. 이거 다 했던 내용이야. 슈인장을 발급하여 무역을 통제하고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역만 했으면 되는데 유럽 상인들이 계속 다른 무엇을 전파한다? 크리스트교, 기독교, 천주교를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또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결국 일본 쇼군을 중심으로 막부에서 뭘 중단시킨다? 이 슈인장 무역을 중단시켜요. 그리고 이 크리스트교를 유입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어느 나라 상인들의 내향을 금지한다? 포르투갈. 근데 무역을 금지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물건들을 안 받다가는 일본이 고인물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무역을 하러 올 사람들 중에 크리스트교를 전파시키지 않을 놈들만 와라 라고 하니까 이놈들이 손들죠. 우리는 그렇게 할게요. 누구? 네덜란드. 그래서 나가사키라는 지역에 뭘 설치한다? 대지마 상관이라는 곳을 설치해서 여기에요. 여기 대지마 상관을 설치해서 어느 나라 국적 사람들에게?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무역을 허용합니다.
그러다가 청나라의 천계령이 해제된 이후에 청나라 상인이 일본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본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은 다 털리겠다. 청나라 상인들의 수를 조절하자. 앞으로 우리 일본에게 시끄러. 좀만. 20분 남았어. 담배 피지 마라 얘들아. 자, 청나라 상인에게 이것을 발급하고 이걸 발급받은 놈들하고만 교역하자. 두 글자. 신패.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일본이 이 청나라는 물론 일본과 교역하면서 어떠한 물품들의 문화들의 전파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크리스토교 포교했다 그랬잖아. 여기 계속 이 크리스토교를 포교하는데 가장 열심히 공을 들인 사람의 이름 쓰세요. 프란체스코. 이거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이름 좀 외우기 쉬울 수도 있어요. 사비에르. 요즘 애들은 사비에르를 모르나? 자, 프란체스코 사비에르라는 인물이 크리스토교를 열심히 포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도막부에게 금지를 당하죠. 그리고 난 뒤에 저기요, 저는 크리스토교를 그렇게 열심히 포기할 생각이 없고요. 그냥 네덜란드와 영국 중심으로 이 대지마 상관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중심으로 그냥 교역만 열심히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이 외교 고문으로 뽑아주세요 라고 해서 에도막부의 외교 고문으로 잠깐만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자, 저는 그냥 에도막부의 외교 고문으로서 크리스토교 포교 이런 거는 크게 상관 안 하고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통상에만 열심히 관여할게요. 해서 이 일본 이름은 미우라 안진이고요. 본명은 윌리엄 애덤스 라는 사람을 에도막부의 담당 외교 고문으로 앉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막을 땐 빡세게 막고요. 진짜 필요할 때는 딱 갖다 쓰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잘 보여. 이게 우리나라 당시 조선이랑 조금 다른 점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 끝에 어디랑 네덜란드랑은 열심히 교류를 해요. 그 결과 네덜란드의 학문이었던 무엇이 발달된다? 난학이 발달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험 범위 학습지 나갈 건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금까지 봤던 명나라, 청나라 때 그리고 명나라의 어떤 문화들, 경제들, 조선의 문화들, 경제들, 일본의 문화들, 경제들, 청나라의 문화들, 경제들 한 번에 다 모아서 보고 끝낼 거거든. 한 번에 다 모아서. 뭐 프린트 보면 이해되겠지. 어쨌든 여기서 끝낼게요. 시간 조금 오버했는데 이 정도는 패스해도 되겠지, 그죠? 나 진짜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안녕. 수요일날 봅시다.